안녕하세요. 김희진의 경제읽기 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결국은 스트레스 DSR 정책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이건 기록을 위해서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DSR이나 대한대출 규제 같은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1년 넘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금융통화정책은 정부의 어떠한 정책 입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국민 생활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간단한 규제 하나만으로도, 대환대출 규제 그거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의 그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정책이에요. 근데 DSR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LTV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일본이 법을 붕괴 시에 금융기관에서 LTV 하나만으로 규제를 했어요. LTV는 물건, 객체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고요. DSR 같은 경우는 사람을 물적 존재로 보고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의 그 금융통화정책 FOMC에 주목하고 그러죠. 미 연준 의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고 있고, 근데 미 연준 의장의 워딩 중에 DSR이나 DTI나 대환대출 규제 같은, 그 이제 세계 어떤 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환대출은 규제 같은 경우는 그런 DSR이나 DTI 같은 그 금융 규제를 언급하는 걸 봤나요? 의장이 그 금리 결정 하나만으로도 세계 모든 경제인들이 주목하고 있고, 세계 경제가 유동칩니다. 왜냐하면 그 금리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체 가계부채 볼륨은 저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 있다고. 근데 DSR이나 DTI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IMF입니다. IMF에서 상대의 저기한테 거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는 거기서 좀 착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이죠. 그걸 IMF 총재가 누군지, 의장이라고 하나 총재라고 하나 이름도 모르고 거기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DSR 같은 경우는 기업한테는 적용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그런 어떤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기업한테는 적용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익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익의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자기네 영업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정책이잖아요. 이건 신자유주의 정책도 아니에요. 신자유주의는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정부 역할을 좀 시장에서 분배와 부의 획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케인지안도 아니잖아요. 케인지안은 경기를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정부에서 경제활동을 더 북돋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시민을 통제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도대체 그 정체성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정책의 정체성이 뭔지. 더군다나 한쪽에서는 이게 미시적 기법으로 완전히 그냥 통제를 해놓고, 사람을 물적 존재로 보고 서열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래도 못하게 금융 유동성을 틀어막아서 거래도 못하게 이렇게 틀어막아놓고, 한쪽에서는 정부에서 또 풀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시키고, 그것도 DSR 적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특례금융으로도 또 막 통화정책보다 더 낮은 금리와 DSR 기준도 풀어놓고, 그런 정책을, 언밸런스한 정책을 지금 같이 구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 그 위축되고 있는 가장 큰 주범이 제가 이거 금융규제라고 했잖아요. 이건 기록을 위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이 정책 고수하게 되면은 아주 조만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본 버블 붕괴 시에 일본의 부채 수준은 GDP 대비 70% 수준이었고요. 우리나라 제 IMF 시절의 가계 부채 수준은 GDP 대비 4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채 수준이 GDP 대비 108%고, 사채는 포함도 안 되죠. 거기에.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경제 전문가분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뭐 위축이 성장률이 낮게 나오고 그런 걸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실책으로만 보는데, 저는 이 가장 큰 주범이 이 금융 규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어, 벌써 임계점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뭐 지나고 있고, 어, 가면 갈수록 악화되니까 부채 데빌레. 그러니까 막 계속 가처분 수득이 줄고 경기가 막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곧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죠. 한 개 차주들이 500만이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그 통합소득에 관한 기사가 떴던데, 거기 보니까 예상대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들의 중위소득이 연봉 3천 정도밖에 안 되대요. 근데 그 한 6, 70%가 3천만 원 미만 이하인데, 그 수준 가지고 그걸 그 우리나라 그 GDP 대비 그 부채 수준을 고려한다면은 이건 너무나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가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가계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요. 일본의 경우도 일본이 디플레기에 빠졌을 때 일본이 수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역 흑자가 안 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견고하게 20년 이상을 흑자 기조가 견고했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어서요. 그 내수 부문만 디플레 빠진 거야. 왜? 거품이 빠지면서 그 부채 볼륨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갚느라고, 가계 주체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본은 70%였지만 GDP 대비 우리나라는 108%잖아요. 거기다 사채는 포함도 안 되잖아, 거기에. 근데 그 정도 수준을 갖다가 만약에 여기서 실착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초토화 되는 거죠. 아, 이게 근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국가의 체계나 시스템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본도 나중에 완전히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그 정책을 쓴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부채만 막 줄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엄청난 위험부담이, 이거 너무나 뻔하지 않나요, 이거? 가계부채 보려면 그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서 절대로 그걸 갚을 수 없는 수준인데,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게들한테, 경제 주체들한테 신용을 갖다가 막 완전 서열화시키면서 계속 착시형으로 저기 할 수 있는 DSR이나 스트레스 DSR 같은 그런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서민들이 지금 소득 일자리도 줄고 있는데 어디 가서 돈을 그렇게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더 얻어가지고 그걸
갚을 수 있는 그 소득을 창출해 가지고 그걸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 DSR이나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부익부 빈익빈을 막 체계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아니, 심화시킬 수 있는 체계화된 기법이고요. 사람을 완전히 물적 존재로 보고 도구로 보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은하 경기를 완전히 막 수직하라 시키고 있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 정책이고요. 참, 참 답답합니다. 이걸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이 거의 없네요, 우리나라에. 왜 그러죠? 좀 답답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부동산하고 금융 정책 담당자들이 집값을 잡는 그 접근 방법이 틀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동성이 쏠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택시장에. 그걸 개선시켜야 되는, 그건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대로 있고, 그걸 왜 개선 안 하고, 엉뚱한 지금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를 죽이고 있잖아요.